버려진 아이를 40년간 키웠던 고물상 아버지. 시작된 치매로 밝혀진 출생의 비밀과 어머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1화 고물상 딸로 자란 아이. 어릴 적부터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폐고물상. 누군가는 재활용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냥 쓰레기 집 뒤라고 불렀습니다. 학교 운동장 옆 좁은 골목 끝. 페인트가 다 벗겨진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면 우리 집은 깨진 냉장고와 찌그러진 양은 냄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버려진 플라스틱과 낡은 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곳. 바로 그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그 고물더미 속에서 매일같이 허리를 굽혀 일을 하셨고 저는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어잇, 고물상 딸. 항상 그 말은 제 이름보다 먼저 불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체육복을 입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제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네 집에서 쓰레기 냄새나.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항상 제 옆에 서길 꺼려 했고 도시락 반찬 국물이 조금이라도 튀면 얘야, 쓰레기 냄새 묻는다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집에 와서 울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쓰레기 속에서 핀 귀한 보석이야. 우리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다니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고물 위에 덮어둔 비닐이 날아가는 것보다 먼저 제 머리에 우산을 씌워주셨고 제 운동화가 낡으면 자신은 고무신을 신고 다녔음에도 언제나 제 신발 먼저 챙기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기억조차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제게 부모님 두 분 몫의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저에 대한 놀림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야, 너 크면 고물상 물려받겠네? 니네 아빠 닮아서 너도 쓰레기 냄새나.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밤마다 고물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제 방에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어? 저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만 봐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태어난 자리보다 어디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 아버지의 그 말 하나로 저는 꾹 참고 버텼습니다. 정말로 참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붙던 날 우리 아버지는 고물상 한 복판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고물상이 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졸업 후 취직을 하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고물상을 지키셨고 저는 주말마다 찾아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 40 후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나야. 나. 우리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미안하다, 잠깐 헷갈렸네.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셨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치매 초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인내와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버지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애한테 말해줘야겠지?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아버지는 제가 처음 보는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것. 그 순간 저는 핸들을 놓을 뻔했고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아빠. 치매라더니 농담도 잘하시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딸내미, 이건 농담이 아니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물상 딸로 자라난 내 인생.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버텨온 시간. 그 모든 게 갑자기 뒤섞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고백이 단순한 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집을 가장 잔인한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제 이화 아버지가 숨겨온 이름.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것.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어제 말한 거 기억나? 아버지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어제 무슨 말? 그 순간 저는 감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기억의 일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어제의 말이 치매로 인한 헛소리였기를 진심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한켠에선 이미 의심이라는 늪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과거의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파고 들었습니다. 또렷해지는 과거의 기억. 우리 아버지가 숨겨온 과거. 집으로 돌아오자 우리 아버지는 고물상 창고 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낡은 상자 하나를 찾아내서 먼지를 털고 계셨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우리 아버지는 깜짝 놀라 상자를 끌어 안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아버지가 잠든 사이 저는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하며 놀던 그 공간. 여전히 녹슨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그 상자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서류 봉투 몇 개와 빛 바래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우리 아버지와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어떤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사진 속 여자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젊었고 표정은 기쁨보다는 결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X년 봄. 무조건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하나 열자 출생신고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름 칸에는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 옆에는 보호자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친부, 친모가 아닌 보호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니?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붙잡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게 됐구나.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게 누구 사진이야?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듯 앉으셨습니다. 너한테는 절대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참의 침묵 끝에 우리 아버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났단다.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물상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젖은 옷을 붙잡은 채 아기를 안고 있었고 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아이를 잠깐만 맡아주세요. 그 여자는 그 말만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그 여자가 다시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주변을 수소문도 해봤지만 아무런 기록도 흔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버려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숨겨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아버지는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의 세상이 되기로요. 고물상에서 자라게 한 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를 줬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럼 내 친부모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어떤 이름을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절대로 그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 집이 어디야?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최근에야 알게 됐단다. 치매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최근에 받은 등기우편 봉투. 보낸 사람은 어느 요양병원.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병원에 있더라.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우연이 아니고 제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진실을 찾아 가다 보면 누군가는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단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다. 하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완전히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3화 기억이 먼저 무너진 사람.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계셨고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딸내미, 지금 어디 가는 길이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요양병원, 아빠가 말해준 곳.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은 확신보다는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마지막 기억을 쫓는 길이라는 것을요. 요양병원은 작은 도시의 외곽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새 것이었지만 건물 안 공기는 묘하게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시간이 쌓인 냄새. 접수대에서 아버지가 받은 등기우편을 내밀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 보호자분이시죠? 아버지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면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전보다 훨씬 가늘고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자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307호. 문 앞에서 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이 방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다. 기억이 영 엉켜버렸다. 문을 열자 창가 쪽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병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 저를 보자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눈동자. 아버지는 한 발짝 다가갔다가 멈춰 섰습니다. 당신. 여자는 아버지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반가움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왔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제게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기보다는 많이 기다렸지?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여자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진짜 고물상 냄새가 나네. 그 말에 제 가슴이 세게 조여왔습니다. 놀림과 상처. 그 모든 시간이 한 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줌마가 뭔데 왜 그런 말을.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여자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말해주셔야 합니다. 여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 말에 간호사가 잠시 고개를 내밀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의 엄마다. 그 말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의미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를 낳은 사람이지. 여자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다시피 너를 키운 사람은 아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오던 날 당신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망치듯 나왔었지. 왜요? 제가 다그치며 묻자 여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 아니었어. 그럼 어떤 집이었는데요? 여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쓰는 집. 그 순간 아버지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너를 안고 나왔다. 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거든. 완전히 사라지는 것. 여자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숨긴 거야. 저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내 친아버지는요? 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네가 살아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 말에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공허함이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알았어. 뭐라고요? 아버지는 숨을 가쁘게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얘를 찾고 있었어. 여자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이야기야.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기억난다. 고물상 근처에 검은 차가 몇 번이나 왔었어. 그때마다 내가 애를 숨겼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 말 사실이야?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더 멀리 보낼 수 없었단다. 그래서 내 딸로 만들었단다. 여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하는 성격이었어.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가씨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기억보다 느리고 망각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직 가장 중요한 이름이 남아 있다는 것을요. 제 사화. 그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됐던 이유. 아버지는 제 눈앞에 서 있으면서도 저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죠? 그런 아버지 목소리는 낯설고 작았으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야 나. 딸내미, 아빠 딸이라고. 아버지는 잠시 제 손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해야 할 차례네.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여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어.
집도 크고 돈도 많고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 그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말했으니까요. 돈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여자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필요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했고 나는 그냥 도구였었지.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그 집 사람들은 너를 데려가려고 했어. 이름도 미래도 모두 이미 정해져 있었지.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어요? 여자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안고 그 집 계단을 내려오던 날, 너는 울지도 않았어.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때 생각했. 이 아이는 절대로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온 거죠. 여자는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고물상은 내 생각엔 최고로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거든. 사람들은 고물엔 관심이 없잖아.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그 공간이 사실은 저를 지키는 완벽한 은신처였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분명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지. 아버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찾아왔었습니다. 그 말에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 얘가 한 5살쯤 됐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눈이 너무 맑아서. 그 맑은 눈에 그 집 그림자를 비추게 하고 싶지가 않았단다. 아버지는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느 날 검은 승용차가 고물상 앞에 섰단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게 대놓고 물었지.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했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 그 아이는 여기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단다. 이 아이는 절대로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 단지 소유하려 할 뿐이야.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내 친아버 지는 정말 죽은 거 맞나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다고는 들었어.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야기를 했지?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사라졌다는 뜻일 수도 있고 기억에서 지웠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 말에 병실 안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 이제라도 그 집에 가지 마. 설령 찾아온다 해도.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차분한 얼굴.
그리고 낯설지 않은 서늘한 눈빛. 역시 여기 계셨군요. 그 남자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아니, 당신은? 남자는 고개를 숙여 깍듯이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보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저를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남자는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선택이 이제야 대가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요. 제5화.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병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눌러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여전히 부드러운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그 말투는 인사였지만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등 뒤로 완전히 숨긴 채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소? 남자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장님 댁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라 거칠게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당신들 아직도 포기 안 했구나. 남자는 그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곳이니까요. 그 말 속에 존중은 없었습니다. 그저 회수 대상 글 찾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예요? 남자는 비로소 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회수해갈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듯이요. 이제는 알 권리가 있으시겠군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보호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자의 손가락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본래 돌아가야 할 분이죠. 아버지는 파일을 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 돌려보냅니다. 그 짧은 문장이 병실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분은 그 집의 핏줄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핏줄. 평생 고물상 딸로 불리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그 단어 하나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핏줄이 부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어준 사람이 부모지.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감동적인 드라마 이야기고요. 현실은 서류와 법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친족 확인 절차는 준비돼 있고 재산 상속 구조도 정리돼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본인의 선택뿐입니다. 그 말에 여자는 힘겹게 외쳤습니다. 선택 같은 거 그 집엔 없어. 남자는 여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 순간 아버지가 폭발하듯 소리 쳤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병실아니.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로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다뤘는지 난 알고 있소.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어디까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대물림할 물건으로 봤다는 것. 그래서 어미도 버리고 아이도 버렸다는 것.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당신은 아이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려주셔야죠. 그 순간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내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군요. 그는 차분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했어요. 고물상 냄새 나는 그 집이 내 집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버지고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다 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아직 안 말한 게 있소.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집이 원하던 아이는 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가 아닐 수도 있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채 병실 안에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6화 핏줄이라는 이름의 거짓말. 병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마지막 그 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가 아닐 수도 있소. 그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제 얼굴로 그리고 침대에 누운 여자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을 다시 맞추려는 사람처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살짝 낮아졌고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처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찾는 아이. 그 집이 핏줄이라 믿어온 아이. 아버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그 집에서 자라고 있소. 병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계산되지 않은 흔들림이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숨이 막힌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나에게 맡긴 아이, 그 아이가 전부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버지는 손을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아이가 하나 더 있었소. 그 말에 제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에게만큼은 끝까지 숨기려고 했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짓말이었거든. 남자는 서류 가방을 탁 닫으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아버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는 아이를 둘이나 임신했소. 그 말에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 집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쫓겨난 거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그 집에서 원하던 아이였고, 두 번째 아이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워야 할 아이였소. 그 말에 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워야 할 아이. 그 말은 너무나 냉정했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 집은 핏줄을 원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핏줄은 원하지 않았소. 그래서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었지. 여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둘 다 지키려고 했어. 그래서 도망쳤던 거지. 아버지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아이만 안고 나왔소. 그리고 안고 나온 그 아이를 내게 맡겼지. 병실안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에 남겨졌소. 아버지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은 아이는 그 집에서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후계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고 있던 핏줄의 진실이 이미 다른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를 숨기듯 키웠는지도요. 그럼 나는, 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그 집에서 이미 지워진 아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최고로 선택된 아이였고, 그 말에 누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남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그 집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해방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침묵했던 거였소. 진실을 말하면 너는 자유로워지지만 나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속인 사람이 되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거야. 그게
죄라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제 가슴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죄를 같이 질게.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 가장 조용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내 기억이 너를 놓칠까 봐. 그 말에 저는 아버지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아빠가 나를 잊어도 내가 아빠를 기억할게, 꼭.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분명히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7화. 같은 피, 다른 이름. 병실 문 앞에 선 그림자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가늘지만 곧은 어깨와 조심스러운 발걸음. 문이 천천히 열리자 중년 남자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셨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또래로 보였고 차분한 옷차림에 눈빛은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숨이 막혔습니다. 닮았습니다. 눈매도, 턱선도, 무표정할 때의 입꼬리 모양까지도요. 마치 거울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중년 남자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의 딸입니다. 그 말에 병실 안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대에 누운 친모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아닌 낯선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침대 위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너 이렇게 컸구나. 여자는 고개를 숙이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 집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감정은 사치라고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시오?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저를 모르시죠? 중년 남자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행 중이십니다. 그 말에 여자는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그 눈빛은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지워진 아이가. 그 말에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가 말을 잇자 여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택된 아이. 그 한 문장은 잔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아버지는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말은 공간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이군요. 지운 아이를 대신 키운 사람.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오. 그 말은 사과인지 고백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당신 덕분에 이 아이는 살았으니까요. 그녀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나는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채로 자랐죠. 그 말에 중년 남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시죠.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완벽해야 했어요. 울면 안 됐고, 묻지 말아야 했고, 항상 기대에 맞춰야 했죠. 대신 이 아이는, 그녀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았겠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듬뿍. 여자는 그제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여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그 말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고물상에 왔던 적 있지? 검은 승용차 말고 너 혼자서. 그 말에 중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네, 있어요. 16살 때요. 혼자 몰래.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잠깐 맑아졌습니다. 그때 네가 울었지?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에서 처음으로 울었던 날이었으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너를 돌려보냈구나.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 한마디에 여자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선택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당신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불쌍해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가졌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으니까요. 병실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는 침대 옆에 서서 친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이젠 울지 마라.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피로 이어진 인연은 끝났고 선택으로 맺어진 인연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요. 제8화. 기억이 사라질수록 진실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가 제 이름을 3번이나 틀리게 부르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수가 아니지, 미연아.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저를 알아보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향한 습관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잃고 있다는 걸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딸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던 순간. 아버지, 저예요, 미진이에요. 제 이름을 천천히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래, 미진이. 근데 너 언제 이렇게 컸냐?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자라난 딸이 아니라 갑자기 커버린 낯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또다시 고물상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말이다. 너를 데려오던 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꺼낸 그날의 이야기. 비가 엄청 왔었지. 고물 쌓아둔 창고 뒤에서 왜 낙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제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울면서 부탁을 했어. 그 여자가 아버지는 처음으로 선마라는 단어 대신 그 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그때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애를 안고 있었지. 바로 너를. 저는 손에 쥔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아버지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 이 아이만은 꼭 살려주세요라고. 그 순간 제가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산산조각으로 깨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원해서 낳아준 사람이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이 섞이기 시작한 아버지. 아버지는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다시 또 왔던가?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시요. 아니다. 안 왔어. 왔다고 해도 내가 너를 줬을까?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묻듯 혼자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이미 현재와 과거, 그리고 진실과 혼란이 뒤섞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진실을 들을 수 없다는 것도요.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 며칠 뒤 아버지는 저를 보고 전혀 또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 그 이름은 저희 집 어디에도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영이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니 고맙다. 밑도 끝도 없는 그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섞여 있는 걸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가장 숨기고 싶었던 기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고물상 이웃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 저는 아버지의 말만으로 제 과거를 듣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고물상 근처에서 살았던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부터 굳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그 애구나.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때 말이다. 이 아버지, 동네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 왜요? 갑자기 생긴 애를 자기 애라고 박박 우겼거든. 할머니의 말은 제가 기억하던 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지?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였던 거 아니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도 네 아버지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 자긴 무조건 그 애를 버릴 수 없었다고. 그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치매가 남긴 마지막 퍼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 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미진아, 이젠 말해도 되지? 또 뭐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를 버린 건 그 여자가 아니라. 그 다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침대 옆 서랍에서 한 장의 오래된 출생기록부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란에 적힌 이름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진짜 누구의 딸인 걸까요? 진실은 이제 아버지의 기억이 아니라 서류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9화. 아버지는 끝까지 제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 서랍에서 발견한 그 출생기록부 사본 한 장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에 닳아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 번 꺼내봤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어디에도 제가 알고 있던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출생아 성명란에 적힌 이름은 김선영, 그리고 출생 신고일은 제가 태어났다고 믿어왔던 날보다 무려 석 달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가시덤불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언제 태어난 거지? 부모 성명란을 확인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칠란에 적힌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선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적 고물상 근처에서 몇 번 봤던 여자. 아버지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던 그 여자.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 늘 멀리서 저를 바라보던 그 여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늘 이상한 시선.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물상 담벼락 너머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걸 여러 번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늘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미진아, 사람들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당시 저는 그 말이 그저 가난해서 받는 눈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시선은 저를 알아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무너지는 밤. 다음 날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정색을 하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벌써 몇 번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증상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진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자꾸 그러면 더 미안해지잖아.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술을 찾으셨습니다. 딱 한 잔만. 한 잔만 주면 안 되겠냐? 저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 모금의 잔을 비우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네 인생을 훔쳤다. 고물상 뒤, 비 오는 밤의 진실. 그 여자는 도망치듯 왔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억 속을 더듬는 듯 느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었고 애를 안고 울고 서 있었지. 그 여자가 제 친모였습니다. 나는 그때 고물상이 망하기 직전이었고 혼자였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더라. 이 아이, 잠시만 맡아달라고. 잠시.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그 잠시가 영원해질 줄은 그 여자도 몰랐겠지. 아버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었어.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었지.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물상 남자가 젊은 여자를 숨겨놨다고, 그리고 애까지 들어서게 했다고. 그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결국 그 여자는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날, 나는 선택을 해야 했었어. 애를 보내줄까 아니면 아버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네가 울다가 잠든 얼굴을 보는데 아버지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너를 돌려보내면 너는 다시 버려질 거라는 걸.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바꿨다. 그 말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진이 라는 이름은 내가 지었다. 그 이름이 아버지가 제게 준 첫 번째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너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어. 그 무한한 사랑이 사실은 속죄였다는 사실이 저를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너를 버린 건 그 여자가 아니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다른 세상으로 시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정선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이름, 그리고 병원 이름. 전화를 끊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실의 마지막 인물이 제 앞에 직접 나타나려 한다는 것을요. 제10화. 아버지가 제게 남긴 이름 하나.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선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이름이 이제는 제 과거이자 제 현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한 진짜 시작. 그날따라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시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처럼 천천히 걷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면회가 가능할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누워있던 여자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눈은 깊게 들어가 있었고 손목에는 병원 팔찌가 헐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네가 미진이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바깥으로 꺼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이에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그 이름을 썼구나.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날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그녀는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단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남자에게 큰 빚을 졌었고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빚을 진 이유는 그녀의 가난한 친정 때문이었고 도망친 이유는 그 남자의 끝없는 폭력과 집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지렛대처럼 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내 생각엔
만약 너를 데리고 있으면 다시 또 붙잡힐 거라 생각했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탁했어. 그분한테. 그분, 내 아버지였습니다. 잠시만. 정말 잠시만 맡아달라고? 근데 그날 밤 그 사람이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 그녀는 자기 인생이 그날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를 돌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갈 자격이 없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잠시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옆에 앉아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진아. 아버지는 오랜만에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이야. 나는 네 인생을 훔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켜낸 거다. 그 말이 진실인지 합리화인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은 다시는 깨지 않는 잠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오래된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녹슨 문도 닫혀 있었고 간판 글씨도 거의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 인생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이름 변경 신청서에 저는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김미진. 그 이름을 지웠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물상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물상에서 사랑을 배운 딸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도 훔쳐진 인생도 아니라 선택받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인생을 내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김미진으로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또 누군가의 딸이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늘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평생을 대신 살아내는 선택으로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조용히 지켜준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긴 시간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